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여인으로 변한 빗자루. 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인으로 변한 빗자루. 옛날에 효자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산들이 첩첩이 둘러싸인 두매산골에서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비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죠. 아직 장가를 못 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나깨나 선비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자만색 씨와 혼이 난다면 이 애미는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구나. 선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느 날 선비가 친구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선비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길을 떠나게 되었죠. 어머니, 늦지 않게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선비는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서둘러 길을 나섰어요. 친구의 집은 아주 멀었습니다. 높고 험한 고개를 5개나 넘어야 했어요. 선비가 고개를 넘고 또 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리어리어져 멀었죠. 아이쿠, 서둘러야겠군. 마음이 급해진 선비는 한다름에 고개마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저 아래에 친구가 사는 마을이 보였죠. 선비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초승달이 떠올랐죠. 아이쿠,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선비는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여보게,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실 테니 난 이만 가봐야겠네. 어머니에 대한 요성이 지극한 사내를 내 어찌 더 말리겠는가. 음식을 싸줄 테니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게. 선비는 친구가 싸준 음식을 들고 부랴부랴 잔칫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칠흑같이 깜깜한 산길을 바삐 걸었어요. 그렇게 선비가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죠. 커다란 그림자가 선비를 떡막아 서며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쿠, 배고파. 그 보찜을 나에게 주면 안 될까? 아니, 안 된다네.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야거든. 에이, 좋아. 그렇다면 씨름이나 한판 하자고. 그제서야 선비는 그 그림자가 도깨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깨비들은 씨름을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선비는 도깨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선비는 도깨비의 허리춤을 꽉 붙잡으며 생각했죠. 도깨비가 말을 거면 반대로 행동하면 돼. 다행히 선비는 도깨비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죠. 왼발 들어라. 그러자 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른발을 들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라. 그러자 선비는 잽싸게 왼발을 들었어요. 도깨비는 쉬지 않고 왼발, 오른발을 외쳤죠. 선비는 춤을 추듯 계속 반대쪽 다리만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끈질기게 버티자 도깨비는 힘이 쭉 빠졌어요. 이놈 제법이군. 다른 놈 같았으면 포찜을 내던지고 걸음 날 살려라. 추럭낭을 쳤을 텐데. 도깨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에 잠긴 사이 선비가 도깨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선비는 도깨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렇게 벌러덩 낮아빠진 도깨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죠. 선비는 허리끈으로 도깨비를 손나무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터벅터벅 2번째 고개를 넘어 3번째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웬 우렁찬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죠. 배고파. 포찜 속에 고기 좀 주면 안 될까? 선비가 고기를 들어보니 몸에 털이 숭숭 나고 머리에 뿔이 뾰족뾰족 솟아있는 외눈박이 도깨비였습니다. 선비는 포찜을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자. 어머니께 드릴 고기를 빼앗길 수는 없지. 고기 냄새가 아주 좋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선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굵직한 나뭇가지를 주어 외눈박이 도깨비 눈을 때리쳤어요. 그러자
도깨비가 눈을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죠. 그 틈을 놓칠세라. 선비는 칡넝콜로 외눈박이 도깨비를 참나무에 칭칭 묶었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죠. 어머니께서 시장하시겠군.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여인이 훌쩍훌쩍 울고 있었죠. 선비는 조심조심 낭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낭자는 이신데 이 밤중에 홀로 울고 계시는 것이요. 친정집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선비는 낭자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길을 잃었으니 딱히 갈 곳도 없을 테고 까딱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낭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 너를 기다리다 눈이 빠질 뻔했구나.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 되었다. 어머니가 버서발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 곁에 웬 여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어머니에게 낭자가 길을 잃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이고, 저런, 안 됐구려. 이쪽으로 오시오. 어머니는 그 여인을 건넌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이튿날 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건넌방에 가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선비는 이상하다 여겨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이부 자리에 빗자루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도깨비들은 날이 새면 본래 물원으로 변한다더니 그렇다면 어젯밤 그 낭자가 빗자루 도깨비였나 보군. 선비는 너터로 숨을 터뜨렸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럼 고개에서 만났던 도깨비들도 물건으로 변했을 텐데. 선비는 도깨비들을 묶어 놓았던 고깃길로 달려가 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외눈박이 도깨비를 묶어 두었던 참나무에는 도리깨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소나무에는 도깨비 대신 절국공이가 꽁꽁 묶여 있었죠. 이런. 내가 어젯밤 밤새 절국공이와 씨름을 했나 보군. 선비는 간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선비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장원급제를 해 벼슬을 얻고 참한 색세를 만나 늦장가도 되게 되었죠.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 보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얘야, 이재미는 소원을 다 풀었구나. 며느리도 선비처럼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렇게 선비 부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최영감과 달림이 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최영감과 외동딸 구두쇠, 노랭이로 이름난 최영감에게는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딸의 이름은 달림이었어요. 달림이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죠. 달림이가 처녀로 자라면서부터 수많은 총각들이 최영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샘골에 사는 김두령이 올시다. 따님과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어이, 사람아. 이런 중요한 일을 부탁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아니, 빈손으로 와서 맹립으로 어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최영감은 등을 돌리고 앉아 담뱃대만 피어댔죠. 최영감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달림이와 맞선이라도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우리 달림이를 한번 쳐다보는데 기본 요금이 얼마인 줄 아는가? 구멍 눌린 엽전으로 백냥 일세, 백냥. 백냥 자리를 공짜로 구경할 셈인가? 최영감은 손을 휘휘 내장으며 벌쩍 뛰었습니다. 김두령은 기가 막혀 까무러칠 뻔했죠. 하지만 아름다운 달림 아가씨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영감님,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갖고 오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그럼 달림 아가씨를 만나본 뒤에 이 백냥을 갖다 드리지요. 아니, 이 사람이 외상 맞선을 보자는 말인가? 자네가
우리 딸을 만나보고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나?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냉큼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게. 최영감은 얼굴이 예쁜 달림이를 미끼로 삼아 총각들의 주머니를 털었죠. 그렇게 박달나무 꼴 최영감이 딸을 미천으로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말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어요. 어이구, 고약하네 고약해. 세상에 저런 나쁜 영감댕이가 어디 있어. 딸을 미천 삼아 돈을 벌다니. 최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맛살을 집으렸습니다. 그때 마침 절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음과 오성의 귀에도 최영감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어허, 이런 고약한 최영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겠군. 우리 총각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렇게 오성과 한음은 주먹을 붉은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최영감의 모든 심포를 고쳐줄 뾰족한 수가 없을까. 오성과 한음은 이국리 저국리 끝에 희한한 궤를 생각해냈어요.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되어준다면 최영감은 혼줄이 빠질 거야. 오성과 한음은 무슨 궤를 생각해냈는지 대추와 밤을 한 말씩 짊어지고 박달나무 꼴로 갔습니다. 그때 동급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우선 오성과 한음은 느티나무 아래에 대추와 밤을 가득 든 자루를 내려놓았죠. 대추와 밤을 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아저씨, 그 대추 팔 거예요? 아니다. 그냥 공짜로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갖고 왔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들아, 매들 멍청이 서 있느냐. 거짓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뜻밖의 말에 놀라 군침을 삼키면서도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이상할 것 하나도 없으니 이 대추와 밤은 마음껏 먹어라. 허나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다오. 오성과 한음은 아이들에게 대추와 밤을 한 주먹씩 나누어 주면서 최영감네 딸 달림이를 7월 질성날 밤에 인왕산 도둑이 잡아간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당부했어요. 아저씨, 그건 싫어요.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다가 붙잡혀가서 볼기짝을 맞으면 어떡해요. 저도 싫어요. 대추랑 밤이랑 안 먹을래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일은 하나도 걱정할 곳이 없다. 어젯밤 꿈에 인왕산산 도둑들이 와서 말하더라고 해라. 아니, 꿈을 꾸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오성과 한음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끽끼로 썼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박달나물 꼴 아이들에게 대추와 밤을 나누어 주고 절간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박달나물 꼴 사람들은 최영감의 이야기로 수근거렸죠. 아이고, 소문 들었어요. 최영감님, 내 딸 달림이가 너무 예뻐서 큰일이 났어요. 글쎄, 인왕산산 도둑들이 7월 칠성날 밤에 달림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되지 뭐야? 외동딸을 내걸고 돈벌이 하던 최영감도 이제 끝장났구먼.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는 최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거기 아무도 없느냐? 최영감이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몰려왔어요. 얘들아, 우리 딸 달림이를 인왕산산 도둑대가 7월 칠성날 밤에 와서 잡아간다는 소문 너희들도 들었느냐? 예. 두기로 똑똑히 들었습니다요. 쓸데없는 소리. 그따위 헛소문을 퍼뜨리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오너라. 하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동네 어른들을 붙잡아 왔어요. 이놈들아, 인왕산산 도둑대가 우리 딸을 잡아간다는 소리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박달나무 방망이로 볼기짝을 100대 맞을 것이네라. 최영감은 큰 기침을 하면서 눈을 푸릅 떴습니다. 영감님, 우리 집 아이한테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우리 딸 점순이한테 들었어요. 저도 우리 만돌이한테 들었구만요. 어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죠. 얘들아, 냉큼 가서 아이들을 붙잡아 오너라. 하인들은 어른들을 풀어주고 이번에는 아이들을 붙들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저도 그래요. 꿈속에서 인왕산 산 도둑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꿈을 꾸었다고 말했죠. 꿈에 인왕산 산 도둑들을 만나 산 도둑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영감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아, 오늘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는 그따위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알겠느냐. 최영감은 아이들을 돌려보는 뒤 큰 걱정이 잠겼습니다. 별 망측한 일도 다 있구만. 열이면 10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다니 이것이 어찌된 진조냐. 인왕산 산 도둑이라면 귀신 도깨비도 무서워한다는데 아버님 걱정을 하시더라도 진지나 잡수셔야죠. 최영감 아들이 밥상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이놈아 이 판사판인데 무슨 놈의 밥이냐.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 최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통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힘센 장사들을 불러다 집 앞 밖을 지켜야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답답하고 속할 말이 없는 놈아. 누구는 그럴 줄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려면 또 그놈들 뒤치다 거리하려면 쌀, 포리, 채소, 간장, 소금, 술고기, 고춧가루, 된장, 거기다가 물이 얼마나 없어지겠느냐. 나는 아까워서 그 일은 못하겠다. 아버님, 그럼 우리 집에 보물단지인 달림이를 산 도둑한테 내주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질성날 밤이니 오늘 밤부터 장사들을 불러 먹읍시다. 최영감은 어쩔 도리가 없어 아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달나무 꼴 최영감네 집에는 힘께나 쓰는 장사들이 3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자네들 많이 먹고 우리 딸을 지켜주게나. 최영감과 아들은 통돼지를 잡고 술동이를 갖다 놓고 장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장사들은 집안에 횃불을 켜놓고 몽둥이와 삽과 괭이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7월 질성 날밤에 오겠다던 산 도둑들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밤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최영감네 식구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켰어요. 며칠 동안 한잠도 자지 못한 최영감네 식구들과 하인 장사들은 모두 빨간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입을 떡 벌리고 하품을 했어요. 잠을 못 잔 사람들은 부들부들 피글피글 힘이 없었습니다. 오성과 하늘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절간을 내려와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중이 되었어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잠든 장사, 쭈그리고 자는 사람, 땅바닥에 벌렁 누워서 자는 사람, 서로 부둥켜 안고 자는 사람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새우잠을 자는 사람, 고개를 한쪽으로 비틀고 자는 사람, 별별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모두들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오성과 하늘은 행동을 개시했어요. 대문을 지키는 키 큰 장사들의 상투를 풀어 대문 빗장에다 묶었습니다. 다음은 부엌으로 가보았죠. 그리고 커다란 가발솥을 떼어서 장사들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웠어요. 그렇게 오성과 하늘은 일을 끝난 뒤에 횃불과 등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방에는 최영감의 아내가 최영감의 무릎을 베고 자고 최영감은 벽을 기대고 앉아 자고 있었죠. 최영감의 아들과 며느리도 쿨쿨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복의 한움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 최영감의 수염을 마누라의 머리에다 묶고 며느리 머리를 풀어서 제 영감 상투와 메어주세요. 아들의 상투는 최영감 마누라의 옷고름에 묶어둘까? 손에 모두 빗자루와 방망이를 들려서 묶고 며느리 손만 장구채를 지어줄 테야. 신바람이 나면 장구를 덩더궁덩덩 칠게. 아니겠어? 그리고 최영감의 수염에는 황을 바르게나. 그리고 최영감 마누라의 머리에도 발라야 되지.
숯불 화루는 방 가운데 놓아두세요. 이렇게 이를 척척 해치운 오성과 한움은 최영감의 딸이 있는 건너방으로 들어갔어요. 달림이는 하녀들에게 빙 둘러싸인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듣던 대로 달림 아가씨는 딸님처럼 환하고 예쁘구나. 오성과 한움도 달림이의 얼굴에 반했죠. 오성과 한움은 하녀들의 옷고름과 머리채를 서로서로 마주 붙들어 매고 한 손에는 꽹과리를, 다른 한 손에는 꽹과리채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막 끝내려는 판인데 달림 아가씨가 눈을 떴어요. 아니, 당신들은 누구요? 조용히 해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당신의 아버지 버릇을 고쳐주려고 왔으니 아무 말도 말고 내 능에 업히시오. 도, 산두둑이야. 달림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빠르게 오성과 한움은 달림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달림이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어깨에 짊어졌죠. 아이고 무거워라. 한움아 다리를 붙잡아라. 함께 메고 가자. 오성과 한움은 달림 아가씨를 업고 나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잡아라. 인왕산 산도둑이 달림이를 업고 간다. 오성과 한움이 달림 아가씨를 업고 박달나무골 동문밖까지 왔을 때 최영감네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도둑이야. 인왕산 도둑이 왔다.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 장사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어째자고 내 상투를 그리 잡아당기는가. 아이고 아닐세. 나는 가만히 있네. 우리들의 상투를 잡아 끄는 것은 인왕산 도둑님들이셔. 장사들은 대문 밑장에다 절을 하면서 아이고 인왕산에서 오신 사토 도둑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소리 지르기 바빴어요. 변소와 헛간에도 마당에도 장사들과 하인들은 서로 원키어 때리고 팔길로 차고 입으로 물어뜯고 야단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가마솥을 뒤집어 쓴 하인들은 굼벵이처럼 꿈틀거리면서 아이고 여기가 어디요? 깜깜한 꿈속에 우리들이 빠졌나 봐. 우리들이 인왕산산 도둑한테 맞아 죽은 모양이야.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깜깜하고 답답한 걸 보면 우리들은 죽은 걸새 지옥으로 떨어진 게야. 가마솥을 뒤집어 쓴 하인들은 저희들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왕산 도둑대가 왔다는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최영감은 벌떡 일어서다가 엉덩방가를 찍으며 곤두박질을 쳤죠. 아이고 내 수염아. 이놈아 산 도둑놈아. 내 수염 몽땅 빠지겠다. 어서 놓아라. 최영감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고 도둑님들. 내 머리 좀 놓아 죽으려. 최영감의 수염과 최영감 마누라의 머리가 메어 있는 줄도 모르고 최영감과 최영감 마누라는 발버둥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불을 켜라. 불을 켜. 최영감은 더듬거리다가 숯불이 이글거리는 화루를 끌어당겨 후하고 숯불을 불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내 수염에 불이 붙었네. 아이고 내 머리에도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최영감도 최영감 마누라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성과 한음이 머리와 수염에 발라놓은 황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최영감의 수염은 불에 타 미꾸라지 수염이 되고 최영감 마누라의 머리는 홀랑 벗겨진 까치머리가 되었죠. 아니, 아버님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때 이번에는 며느리가 장구를 두들기면서 말했습니다. 덩덕쿵, 덩덕쿵, 아이고 이거사. 너는 뭐가 좋아서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부느냐. 덩덕쿵 덩덕쿵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머리를 묶였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보 마누라, 걱정 마시오. 내가 산 도둑을 때려잡겠소. 그 순간 아들은 쌍방망이를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고야. 이놈이 미쳤나. 아이고 지혜미를 방망이로 두들겨 패다니 이런 고야놈이.
덩덕쿵, 덩덕쿵 아이고, 며느라가야 이 속 없는 거야. 너는 뭐가 좋아서 계속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냐. 그렇게 안방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건넌방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달림이 방에서 달림이를 지키던 하녀들이 물에 빠진 사람 모양처럼 두 팔로 허우적거리면서 꽹과리를 두들겼습니다. 방망이로 얻어맞는 비명소리, 장구소리, 꽹과리 소리로 최영감 네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밤중에 일어난 소동은 이렇게 새벽까지 계속되었죠. 한편 오성과 한음에게 납치되어 절간으로 끌려온 최영감의 딸 달림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달림 아가씨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아버지 버릇을 고쳐주려고 달림 아가씨를 위해서 꾸민 일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기 이 종이에다 우리들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쓰십시오. 오성과 한음은 달림 아가씨에게 종이와 붓을 내주었어요. 달림 아가씨는 오성과 한음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았었죠. 아버님 어머님께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인왕산 산도둑들에게 붙잡혀 땅굴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산도둑들의 부탁을 틀어주면 됩니다. 첫째, 저를 미끼로 총각들에게 빼앗은 돈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둘째, 이제는 구두쇠 노랭이 짓을 그만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셋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위의 세 가지를 아버님 어머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제 목숨은 없어집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편지를 갖고 가는 스님에게 회답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오성과 한음은 한 스님을 시켜 달림이의 편지를 박달나무골 채원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채원감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달림의 편지를 손에 든 채원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스님, 스님이 인왕산으로 돌아가셔서 산도둑님들에게 내 말을 꼭 전해주시고 내 편지도 전해주십시오. 이 전해드리고 말고요. 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딸 달림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도둑들이 부탁하신 대로 꼭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달림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채원감은 그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을 베풀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보쌈으로 얻은 두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춘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춘식이는 성실하고 착하기는 했지만 너무도 가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식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가 3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이나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건강한 사내놈이 어디 가서 굶어 죽게 하겠어? 정 안 되면 다시 머슴 일이나 하면 되지. 춘식이는 일단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 어른께 머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르신 머슴 일을 이제 그만둘까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품삯이 너무 적어서 그러냐? 아니요, 품삯이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머슴 일은 그만하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춘식이 네가 착하고 일도 열심히 잘해서 좋았는데 이거 아쉽게 됐구나. 그동안 일한 머슴삭을 주인 어른께 받고서는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길을 나서고 한참을 걸어서 어느 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춘식이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아니, 이 집은 무엇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요? 이 집에 지금 조선에서 제일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사람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술술 말을 한다네요.
춘식이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점을 봐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머슴이를 관두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나에게 딱 좋은 기회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춘식이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차례가 되어 점쟁이에게 점을 보게 되었는데 점쟁이가 춘식이를 보자마자 말을 했다. 당신은 7살의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서 30이 넘도록 머슴살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구먼. 춘식이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얼굴만 보고 다 맞추는 점쟁이가 너무나도 신기했다. 아니, 사람 얼굴만 보고 어떻게 다 아는 거지? 이 점쟁이가 용하긴 용하구나. 점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오늘 밤에 부인이 둘이 생기고 천석 부자가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춘식이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처럼 가난한 놈이 무슨 수로 하루에 부인을 둘이나 얻고 천석을 얻는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용한 점쟁이라더니 순 엉터리구만. 내 이놈 엉터리라니 부인 둘의 천석 부자가 된다는데도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연병을 떠는구나. 부정탄다 이놈아. 여기서 썩 나가거라. 내가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부적이라도 쓸 것 아니요? 내가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돈 몇 푼 뜯어내겠다고 거짓부렁을 하면 안 되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오. 춘식이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점쟁이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집을 나와 버렸다. 가진 돈을 전부 저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줘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지. 주막에서 하루 잘 돈도 없네. 아이고, 돈 아까워라. 그렇게 길한 귀퉁이에서 궁시렁대고 있는 춘식이를 보고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가진 돈을 엉터리 점쟁이한테 복채로 다 줘버리는 바람에 오늘 하룻밤 주막에서 묵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다시 생각하더니 춘식이에게 말을 했다. 딱하게 됐구먼 그려. 그럼 오늘 내가 하루 잘 것을 마련해 줄 터이니 나 좀 도와줄 텐가? 정말입니까?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내가 머슴살이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내 대신 내일 하루만 그 집에서 일을 해주게. 내가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인 마님께 말씀드려 사랑방에서 하루 묵게 해주겠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춘식이는 부잣집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비몽사몽 자던 중에 부드러운 손이 다가오더니 춘식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여인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랍니다. 제가 수년 전 청상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난밤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저희 집 사랑방에 묵게 되시는 분이 저의 남구님이 될 운명이라고 하셨지요. 어서 안방으로 저랑 같이 가시죠. 춘식이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지만 여인이 이끄는 대로 안방으로 갔다. 여인을 따라 들어간 안방에는 비단이불이 깔려 있었다. 여인은 춘식이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의논하시죠. 아 저기 알겠습니다요. 춘식이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고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춘식이가 깜짝 놀란 순간 웬 장정선어 씨 후다닥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비단 이불 채로 춘식이를 싸고는 그대로 큰 주머니에 담아버렸다.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과부를 밤에 몰래 보쌈을 해와 첩으로 삶는 일이 많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보쌈을 당하게 된 춘식이는 기가 막혔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 갇혀서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한참 뒤에서야 어떤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모셔왔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내 딸의 방에서 쉬시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어떤 방문을 열고 춘식이를 집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렇게 춘식이는 영문도 모른 채로 이상한 집, 이상한 딸 방에 이상하게 갇히게 되었다. 잠시 후 주위가 조용해지자 춘식이가 보쌈을 열고 나왔는데 웬 젊은 여인이 속옷만 입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춘식이는 난감했다. 그렇게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다. 밤도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러고는 젊은 여인 옆에 나란히 누웠는데 이불 없이 자려니 추워서 잠이 도통 오질 않았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는데 아이고 따뜻하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서 엄청 좋은 향기가 나네. 그렇게 춘식이는 젊은 여인과 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음에도 젊은 여인의 살 내음을 맞자 춘식이 아랫도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춘식이의 몽둥이가 나란히 옆으로 누워있던 젊은 처자의 엉덩이를 향해 계속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엉덩이 골짜기에 꽂혀버린 것이었다. 에그머니나 누구시오? 젊은 여인은 자기 엉덩이를 누가 몽둥이로 찌르는 느낌 때문에 일어났는데 옆에 웬 남정네가 누워있어 화들짝 놀랐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춘식이는 젊은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쌈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춘식이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젊은 처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을 했다. 제가 홍기가 다 차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지 시집도 안 간 딸방에 남정네를 무작정 넣어주시다니. 춘식이는 젊은 처자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기는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굳이 또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밤도 늦었고 보쌈당에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을 하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누웠는데 젊은 남녀가 한 이불 속에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고 둘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조금 전 잠결에 젊은 여인의 엉덩이 골짜기를 찌르던 춘식이의 몽둥이가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젊은 처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황홀경에 빠졌고 그 황홀경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다. 다음 날 젊은 처자가 점심때가 다 돼서야 일어나더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째서 혼인도 하지 않은 딸방에 남정네를 넣어주신 거예요? 혼인도 하지 않은 제가 이미 긴 밤을 남정녀와 보내게 되었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분과 혼인해야겠어요. 그러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사실 춘식이를 보쌈을 해온 사람은 아가씨의 아버지인데 부자로 소문이 자자한 황진사라는 사람이었다. 황진사가 상처한 지 오래되어 청상과 부인 김부인을 보쌈하여 같이 살려고 했던 것이었다. 황진사는 늦잠을 자고 나온 딸이 하는 말에 놀라서 말했다. 아니, 남정여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젯밤에 김 부인이 내 방에 같이 계신 줄로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미 저는 그분과 혼인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을 시켜주세요. 황진사는 딸의 말을 듣고 뛰어가 급하게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는 남정녀가 있었던 것이다. 내 이놈, 내 놈은 누구냐? 그게 저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황진사는 춘식이의 말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딸과 춘식이를 혼인을 시켰다. 딸을 혼인시키며 춘식이에게 큰 기와집과 500석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주었다. 그런데 혼인을 마친 다음 날 청상과 부였던 김 부인이 와서 말했다. 저는
신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당신의 아내의 몸이라 생각하오니 저도 이 집에 살 수 있게 별채를 주세요. 황진사의 딸도 과부 김부인의 사정을 들어보고는 그렇게 하자고 춘식이에게 말했다. 청상과부 김부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재산을 팔아 500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왔다. 춘식이가 엉터리라고 했던 점쟁이 말처럼 결국 하룻밤 만에 춘식이는 2명의 부인을 얻고 천석지기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춘식이는 2명의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